주거. 박주민 의원만의 솔루션이라고 그걸 한번 이번에 소개해 주시죠. 특히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저는 매각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전체 부지가 15만 평인데요. 15만 평 중에 인프라로 필요한 부지가 대략 7만 평이에요. 그거 빼면은 8만 평 정도 되는데 그 8만 평 중에 한 3.5만 평에서 2만 호 정도로 짓자. 근데 이거는 공공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자. 토지 임대부로 하자. 임대주택을 제공하자. 요게 아실 것 같은데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 모델이에요. 뉴욕이 지금까지 누적 수익으로 토지 임대 수익으로 4조를 거둬들였어요. 용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산도 공공이 들고 있으면 토지 임대부로 민간이 들어와서 주택을 짓고 임대하면 주변 임대 시세의 70에서 80% 해도 6에서 11% 정도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특집으로 더 피플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계시는 후보분들을 모셔서 그 인생과 서울시장으로서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이 후보분들 중에는 가장 청년에 가까운 가장 젊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비중은 결코 가볍지 않은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나이를 여쭤보는 게 실례인데 아닙니다. 예. 그 나이를 좀 헷갈려 하시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적게 보시고 어떤 네. 분들은 좀 그렇죠. 솔직히 편차가 좀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시민들은 네. 젊게 보진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외모가 젊은 외모는 아니다라는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 젊어 보이시는데 훨씬. 오늘은 완전히 가면 썼다라고 해도 오늘 좀 신경을 쓰셨나 봐요.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세게 메이크업을 받고 왔고요. 네. 평상시 맨날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연령대를 좀 높게 보시는 게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네. 오늘도 시장 갔는데 네. 시장에서 마주친 시민들이 생각보다 젊네? 막 이런 네. 얘기를 하시고요. 예. 반면에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예. 애취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죠. 야, 네가 뭐 벌써 라든지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40대신가요? 아닙니다. 53입니다. 53. 아, 진짜요? 제가 73 년생이에요. 저는 당연히 40대. 왜냐면 굉장히 소장 의원이시고 또 초선 때 네. 워낙에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최고위원수 그것도 최다득표 수석 최고위원 수석최고가 하셔가지고 있죠. 그때 막 네. 야, 젊은 정치인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게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네. 삼선 제가 이지만 삼선 의원 중에 막내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재선 초선 중에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7, 80명 됩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네. 여전히 제가 무슨 술자리 같은 데 가면 폭탄 좀 알고 있고 심부름 제가 다 하고 이러고요. 제 나이 또래 중에 이제 있는 친구들이 이제 강훈식 실장이나 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막내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아무나 가기 힘든 고등학교를 나오셨더군요. 보니까. 대원을 나왔죠. 네. 제가 어디선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그 법관들, 검사 네. 여기 많아요.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대원외고라고 네. 하는데요. 언론인 분들도 많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법조인 쪽에 대원외고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쪽에도 네. 지금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활약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그 들어가기 힘들어서 네. 영재들이 가고 막 그래서 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하여튼 원래 공부 좀 잘한다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고 네. 제가 다닐 때는 진짜 지독하게 공부를 시켰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 뭐 오전에도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일찍 오게 하고 무조건 밤에 한 11시까지 붙잡아 놓고 아유. 주말에도 붙잡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중에 하나로 기억하는 게 고등학교 때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나 그 가고 싶다고 하는 학교는 아닌데 네. 뭐 제가 이게 AI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소상하게 그 학교를 갈 정도의 어린 시절의 실력은 아니었다고. 그런데 심기일전해가지고 그 역전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교를 들어갈 정도의 실력은 됐는데 네. 딱 들어가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이나 이런 개념을 전혀 몰랐었던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맨날 이제 학교장 표창 뭐 이런 건 제가 나가서 받으니까 수희 아저씨도 저를 알 정도였는데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아, 그 얘기군요. 예, 제가 전교 등수가 처음에 99등이 나오더라고요. 몇 명인데, 한 학년? 그때 한 600명쯤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이런 숫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숫자이기 10 때문에. 이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전교로 따져도 1, 2였죠, 1, 2. 1, 2. 예. 예. 많이 물러나서면 3, 이 정도였는데, 99?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공부에 더 매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딱 진짜 3분 정도만 화장실 간 데 쓰고, 네. 점심 도시락 또 혼자 먹고, 네. 먹으면서 단어장 들고, 수학여행 갔을 때도 남들하고 대화 안 하고 단어장 들고 다니고, 이러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쫓아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많이 해치게 돼서 정작 네. 대학 입시 때는 건강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실력 발휘 못해서, 그래서 재수를 했고, 아, 재수하셨어요? 예. 재수를 하기 전에는 뭐 성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제가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어가지고 네. 무조건 경영학과 그랬는데, 재수까지 했는데 경영학과 가기에는 제가 그 당시 받았던 점수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서울법대가 제일 높고, 예, 그래서 그죠? 문과에서. 예, 점수가 많이 남아서 예. 점수가 남아서 그냥 서울대 법대 가자. 이거 점수 아깝다. 남기면 뭐하냐 해서. 이거 표 떨어지는 소리 막 들리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솔직하게 드리는 말씀이고, 저는 제가 법대를 간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네. 진짜 딱 하나 이유. 내가 재수까지 했는데 이 점수 그냥 남은 거 버리고 가느니 가장 높은 과에 일단 가자. 가서도 경영학을 뭐 부전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아하. 더라 라고 하면서 제가 법대를 갔죠. 아, 네. 또 부모님도 또 은근히 또 서울법대야 이런 얘기 네, 하시죠. 사실 학교에서도.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이셨고, 네, 어떤 종류의 공무원을 하셨어요? 그 예전에 건설교통부라고 네. 했는데, 국토교통부. 건설교통부의 네. 공무원이셨고, 원래는 사실은 공무원을 하시지 않고 사시를 준비하셨던 분이에요. 안 되셨나 보죠. 예,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제가 법대 가기를 원하셨대요. 제가 마침 법대에 원서를 쓰고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아버님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왜냐면 이 점수 무조건 법대지. 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약간 다른 아버님하고 좀 다를 수도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나이 드셨을 때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신문지 같은 것들을 모으세요, 집에서. 네. 이렇게 모으셔서 그거를 폐지 줍는 할머님이 오시면 드리고, 아하. 또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종이도 막 은퇴하시고 나서 주워서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그래서 폐지 줍는 할머니가 너무 그게 고마워가지고 명절 때 담배 몇 갑하고 뭐 우유 이런 걸 사가지고 저희 집 현관문에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시고 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히려 고기 같은 걸 사가지고 또 할머니한테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예, 이런 성격을 좀 갖고 계시고. 네, 천상 공직자시네. 예, 그리고 공직자여서 저희 형제들, 저하고 제 위에 형이 하나 있는데 형제들한테 늘 하셨던 말씀이, 공무원 아들이 브랜드 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 아. 예, 공무원 아들이 학원을 다녀? 그런 거 안 된다. 어허. 이런 입장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상표가 있는 무슨 옷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나이 그 먹어서 앞에 입으셨고요. 안에 한번 봐보세요. 어떤 상표가 없고. 이건 봤어요. 봤어. 예.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뭐 중학교 이럴 때까지도 제가 그런 걸 못 입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아버님이 형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기가 죽을까봐 월급을 꼬박꼬박 진짜 검소하셨거든요. 가난한 게 아니라 검소하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은 통장을 가끔 보여주셨어요. 이거 너희 거다. 저희한테 사실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가끔 술 드시고 약주하고 들어오셔서, 야, 너희들 기죽지 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꼬박꼬박 모아서 월급 이 정도 모아놨어. 이를 가끔 보여주시는데, 형이나 저는 왜 이러시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공무원 자식이 가난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중앙부처 공무원이셨는데. 그러니까 평범하신 거죠. 경제적인 부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은 맞는데, 공무원은 세금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낭비하거나 또는 뭐 사치하거나 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생각이 계셔서,
그 말씀을 항상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남한테 도움이 되려면 도움이 되려고 하셨어요. 공무원이 그렇지 않으면 욕먹는다 해서 눈 오면 항상 우리 집만 치우는 게 아니라 골목 다 치우셔야 직성이 풀리시고. 단독주택 사셨나 보죠? 네, 한참 동안 저는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분이셨어요. 네.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저는 성북구에서 네. 태어났고 100일 됐을 때 예전엔 동대문구였던 지금은 중랑구의 망우동으로 신내동이라는 데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40대 정도까지 살았죠. 아, 그러면 지금은 지역구가 은평입니다. 은평이시잖아요. 네. 정 반대쪽에 사셨네요. 정반대쪽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 막 쓸데없는 얘기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네. 문재인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영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영입이 되고 나서 이틀 뒤에 문재인 대표님은 이제 물러나시고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영입됐던 문재인 대표 시절에 영입됐던 사람들 중에 사실 제가 공천을 계속 못 받았어요. 예. 여러 가지 이유였고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총선 컨셉하고는 제가 안 맞는다는 이유가 컸었다고 나중에 듣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공천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확정 짓는 중앙위원회가 열리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아무 연락이 안 와서 잠이 들었었거든요. 네.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2시쯤. 아, 지금 김병기 의원이 있었던 지역으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동작. 네, 동작으로. 네. 그래도 아니 내가 김병기 의원하고 인연도 있고 같이 영입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새벽에 김병기 의원한테 전화해서 나보고 동작으로 오라 그런다. 근데 난 거절했다. 왜냐면 당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당신도 항의해라. 라고 하고 완전히 포기하고 잤어요. 저한테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했거든요. 야,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그 당시 형제도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러고 잤는데 새벽에 아침에 이제 깨서 보니까 뉴스로 저는 은평으로 공천이 돼 있다고 발표가 난 거예요. 네. 저한테 사전에 연락 없었어요. 그래서 인연도 없고 사실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은평에 공천돼서 가게 됐죠. 은평 갑이잖아요. 갑이에요. 예. 그럼 무슨 동이세요? 응암동, 녹번동, 뭐 신사동, 수색동, 증산동, 역천동 이런 동네입니다. 그렇군요. 예. 감자탕은 많이 드셨겠네요. 감자탕 제가 워낙 좋아해서요. 대학 다닐 때도 대학가 근처에 그 감자탕 많잖아요. 집도 있어서요. 네. 많이 먹었고, 뭐 은평에 가서도 많이 먹었고, 네. 너무 좋죠. 예, 네. 맛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린 시절을 쭉 서울에서 자라시고 또 참 들어가기 힘든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거기서 재수를 통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시고 같습니다. 예. 사법연수 35기면 빨리 되신 건가요? 몇 년 공부를 하셨어요? 사실은 제 동기들 기준으로 보면 평균인데요. 네. 평균인데 약간 다른 부분은 저는 대학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사실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아, 학생 그러셨어요? 운동을 계속 했어요. 네. 학생 운동을 5학년, 그러니까 원래 4년제지만 한 학년 더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필요하면 2학년, 3학년 더 다닐 수 있는데 5년 다니고 네.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네. 군대를 갔다 와서 나이 30에 고시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시공부를 시작한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제가 한 1년 6개월 만에 1, 2차를 다 붙고 네. 연수원에 들어갔으니까 35기란 기수 자체는 저희 세대에게는 평균적인 기수인데 공부한 시간으로 보면은 초스피드로 붙었죠. 네.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 그거보다도 군대에 있을 때요. 네. 제가 장교로 군대 갔습니다. 네. 사실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따고 네. 기업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돈도 벌면서 병역을 마치려고 했었어요. 네. 병특으로. 네. 근데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 조그만 그 중소 정보 처리 기사가 필요한 기업들이 다 도산하던 때였습니다. 그 취업을 하려도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꾀를 냈는데. 근데 왜 그런 꾀를 낼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돈을 벌어야 될 필요도 있었고, 왜냐면 저는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 안 했다가 대학 졸업하고 공부한다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긴 그렇고, 그러니까. 돈을 좀 벌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때 굉장히 오래 사귀었던 여자 친구가 있어서 두고 군대를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이제 병특을 선택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남은 방법이 시험을 봐서 가는 공군장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공군장교로 갔는데 헌병대 소대장을 했습니다. 아. 근데 공군 그게 헌병은 엄청 센데요. 예, 공군 헌병은 육군 헌병하고 달리 기지경비 업무를 맡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주로 담당 기지경비 소대장이었는데 시간이 네.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냐? 운동을 계속했어요. 예. 역기 들고 달리고 축구하고. 예. 그래서 군대를 마치고 나오니까 남는 게
체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서울대 중앙도서관을 갔죠. 서울대 네. 중앙도서관에 제가 도착하면 아무도 없거나 많아봤자 두세 명이에요. 네. 그거를 계속 하니까 예.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으로 밀어붙여서 빨리 붙었다. 그 외유 내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력이 막 왕성하고 막 그런 솔직히 그런 이상은 아니신데. 제가 사실은 그 군대를 졸업했을 때는 완전히 몸이 근육질이었고요. 네. 그래서 스터디 멤버들, 고시공부 스터디 멤버들 사이에서 별명이 스터디 머슬이었어요. 아. 그때 제가 나시티만 입고 다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삭발하고, 삭발하고. 삭발하고 수염 기르고 나시티를 입고 다녔어요. 조금 긴. 그죠? 아니, 왜냐면 군대 있을 때는 헌병대니까 또 네, 각을 잡히죠. 얼마나 외모를 맨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면도 좀 안 하고 싶다. 머리도 좀 제대로 안 감고 편하게 다니고 싶다. 네. 그럼 수염은 기르고 머리 삭발하자. 그리고 몸은 좋으니까 몸이 좋으면 딱 붙은 티시를 입고 싶잖아요. 나시티나. 그러고 다닌 거예요, 제가. 사실 국회의원 중에 네. 가장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국회의원 하면 뽑으라면 지금은 아니고, 네. 지금은 아니고, 초선 때 이럴 때, 야, 저분 진짜 관리 안 하신다. 진짜 관리 안 정말 하지. 일만 하나 봐. 이런 인상이 굉장히 각인이 돼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죠? 저는 사실은 일에 집중을 하면은 일의 시간을 쏟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그렇게 네. 되면은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나가잖아요. 첫 번째 줄이는 시간이 뭐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네. 외모를 꾸미는 시간을 줄입니다. 잠은 자야 되니까. 두 그러니까. 번째로 줄이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이고 예. 세 번째 줄이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패턴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고등학교 때도 성적 올리려고 공부를 하드하게 한 사람이고 예. 대학 때는 아니지만 고시 공부도 굉장히 하드하게 하면서 시간과 제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 변호사 시절 때도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는 변호사로 사내에서 유명했거든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제가 시간과 몸을 관리하면서 버텨낸 거예요. 그러니까 워킹 타임을 적게 돼 있잖아요. 변호사들은. 로펌의 변호사들은. 그렇죠. 그래야 시간을 그걸로 빌링도 하고 하니까 사내에서도 인센티브 그걸로 관리하니까 워킹 타임을 적고 그걸 매달 누적해서 발표하는데 제가 5년간 1등이었어요. 어디서요? 법무법인에서요. 아, 소속된 법무법. 네, 소속된 법무법. 네. 지금 상당히 큰 법무법인인데 거기서 제가 5년, 6년간 계속 1등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버셨겠네요. 돈도 잘 벌었죠. 네. 네, 돈도 잘 벌었죠. 근데 그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 네. 세 가지 길이 있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네. 통상은 박주민님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성적순으로 판사 끊고 검사 끊고 왜냐면 오세훈 시장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커트라인에 걸려가지고 변호사를 했다고. 아, 검사 커트라인에 제일 위에 있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점점 다른데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법대 가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근데 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법대 와서도 사실을 보겠다는 생각이 없었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만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위축된 것 같아서 안 해봤던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왕이면 남들이 싫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많이 경험해보자. 네. 워낙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 철고촌을 다닌다든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농촌에 간다든지 집회나 시위 현장에 나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옆에 있을 때 가장 기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게 나중에 물론 그때까지도 이제 고시 공부하는 생각 없었는데 맨 마지막에 대학교 4학년 때 조그만 철거촌 도와드리러 갔다가 그 철거촌 분들이 구청장 만나시겠다고 구청장 만나러 한겨울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갔는데 저보고 따라오래요. 구청장하고 얘기 잘하는데 또 서울대 법대잖아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업무를 안 해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아침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서 있으면서 네. 그때 눈이 많이 왔거든요. 눈을 펑펑 맞았어요. 초등학교 아이까지 같이 갔는데 하염없이 그래서 못 만나고 결국 돌아가는 버스 속에서 그때는 변호사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내가 사회운동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생각했는데 그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도우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시 공부를 본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시를 받고 연수원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선배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들이 대부분 저하고 비슷한 길을 걷다가
연수원 들어와서는 생각이 좀 바뀌고 결국은 다 판검사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 분 정도만, 제가 동아리 선배 중에 한 분 정도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당신은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좋은 성적을 안 받으면 돼.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이 저를 뭐라고 표현해요. 넌 연수원에 온 게 아니라 태릉 선수촌에 온 것 같다. 운동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배드민턴,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일산에. 네. 호수공원 달리기, 엮기 들기 이런 거 계속했고, 네. 인권법 학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동아리를 이어받아서 제가 회장으로 진짜 열심히 아, 활동했어요. 이게 들어갈 때부터 나는 판검사의 아무 생각 유혹은 없었어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셨네. 그래서 그때는 졸업할 무렵에 담임 선생님들이 성적표를 밀봉한 봉투에 들고 와서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주면서 상담을 해주는 시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적표를 이렇게 딱 들고. 예. 딱 들고 오셔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님들이 예. 그 실무수습 나가거든요. 아. 실무수습 하는 대로 찾아오세요. 네. 찾아와서 이제 주면서 같이 까서 보고 네 성적이면 뭐 판사가 지원 가능해, 검사가 지원 가능해, 뭐 변호사를 할 거면 어디 뭐 좋은 로펌이 가능해. 이거 상담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네. 저녁을 사주시면서. 예. 그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거 밀봉한 봉투를 딱 주시길래 제가 딱 받고 다시 이렇게 바로 안 뜯고 예. 제 주머니에 딱 넣는 거. 너 안 뜯어보냐? 그래서 예, 괜찮아요. 저 졸업은 가능하죠? 그랬더니 네 뒤에 3명은 있어. 오케이. 그래서 그 성적표 아직도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전 몇 등인지 몰라요. 그 여지없이 변호사네요. 예, 그죠? 그냥 변호사였어요. 전 애초부터 변호사만 지망했고. 예. 아, 근데 재밌네요. 제가 이제 실무 수습을 굉장히 이제 잘했고. 네. 또 여기저기에서 제가 이제 활발하게 여러 가지 움직이는 친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친구다라는 평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로펌들에서는 여기저기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 로펌도 사실은 네. 성적순으로 예를 들면 네. K모도 가고 뭐 P모도 맞습니다. 가고 예,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 가신 거예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 당시 10위권이긴 했어요. 지금은 네. 훨씬 많이 컸는데 10위권이긴 했는데 그 로펌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제안이 들어온 로펌 중에 그 로펌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공익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음. 다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제안해 주시는 로펌들한테. 근데 그 로펌만 네가 회사에서 부여하는 업무를 한 이후에 시간을 활용해서 공익 활동을 한다면 보장해 주겠다라는 답을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돼요? 네, 왜냐면은 로펌 소속이 되면은 사건을 수임하거나 소송 위임장이나 이런 서류를 법원에 내려면 로펌 명의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렇죠. 예. 왜냐면 로펌이 사실은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로펌에서 정책상 이런 활동은 안 되라고 하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약속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쪽 채용 담당 파트너가 좀 고민하더니만 네가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한다면 그건 오케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특별 케이스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로펌이 좀 공익 활동을 많이 했던 로펌이고 또 파운더들이 약간 창립 정신으로 공공성도 유지하자라는 로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 기풍이 좀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 로펌들과 합병하면서 덩치가 쫙 커지면서 이제 그런 기풍이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요 로펌 출신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많이 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요 로펌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기풍도 남아 있어서 약속을 받고 제가 들어갔죠. 그러면서 변호사 하시면서 뭐 민변 활동도 하시고 네, 참여연대 활동도 참여연대 하고. 활동도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뭐 시민운동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사실 정치권에 이렇게 눈에 띄게 되잖아요. 그죠? 오퍼를 여러 번 받았죠. 언제 처음으로 정치권에 러브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선이 됐을 때가 아마 2016년이었을 건데 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에 제가 2번 정도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어떤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냐면 제가 이제 꽤 유명한 진보 진영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였고 뭐 소송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소송을 많이 했었고 승소도 많이 하고. 승소도 많이 했고 제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게 7개가 넘거든요. 아유, 그거 네, 쉽지 그 않네. 참여연대 계단에 올라가면 참여연대가 수행한 대표 소송들이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제가 한 겁니다. 아, 네. 제가 나름 법리 구성이나 네. 뭔가 논리 구성에는 네. 강점이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소송을 돌파해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안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냐면 일종의 꽃가마를 태워주겠다. 좋은 기회다. 라는 식으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는
정치에 대해서 약간 혐오하는, 정치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가 거부를 했는데, 초선 무렵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제안이 들어올 때는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정당 새누리당이었을 거예요. 예. 200석 이상을 한다라는 전망이 나왔었어요. 수도권은 그리고 그쪽 당이 전승을 한다는 전망이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안은 오히려 어떻게 돌아가냐면 다 지고 다 죽는 판이다. 근데 그냥 다 지고 다 죽게 내버려두면 네가 해왔던 일들은 더 엉망이 되고 어렵게 될 거다. 들어와서 같이 싸우자. 라고 하니까 제가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약간 오히려 비겁한 것 같았어요. 꽃가마를 제안받았을 때는 아유 내가 왜 정치하겠다. 왜 제가 그렇게 가야 되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 옆에 있으면서도 참 못 볼 꼴들을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언론과 이 정치권에. 그래서 제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진짜 안 했는데 계속 그렇게 설득을 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재촉을 해서 알겠다. 그럼 내가 가족분들한테 물어보겠다.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세월호 가족분들 한 분이라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 안 간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가족분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총회를 했었어요. 가족 전체 총회니까 한 1000명 가깝게 오시거든요. 큰 대강당을 빌려서 총회를 하셨는데. 잠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올라가서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가도 될까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한 명도 반대 없이 야, 빨리 가!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겠다고 한 거고. 근데 정작 그 입당 발표 기자회견이 있어요. 이제 문재인 대표님 옆에 서 계시고, 제가 이제 입장을 밝히는 식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데, 11시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9시 반인가 10시에 당에 전화가 걸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취소해달라고. 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입당한다는 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도 당직자로 계신 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때 난리가 났었다. 취소해달라고 그래서. 그거는 큰 결례죠. 근데 다 이미 엠바고를 걸었지만 다 지금 배포가 됐고 해서 안 된다. 이건 큰 진짜 당해. 그래서 제가 하면서 그 기자회견문, 준비된 기자회견문에 없는 말을 앞에 해요. 남들은 입당하는 거를 결혼에 비유할 정도로 어렵고 신중한 결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겐 전혀 다르다. 나는 결혼할 때는 아무 고민도 안 했다. 근데 이 입당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민과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는 문재인 당시 대표님이 차를 저한테 주시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당도 점점 좋아질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진 않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좀 마음을 놓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틀 뒤에 그만두셔가지고 이틀 뒤에 두시기 전에 저를 어떻게든 자기가 영입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막 재촉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천이 계속 안 되고 테이블에 올라가도 최고위 테이블에 올라가도 자꾸 킬되고 한 3번 킬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는 또 감정이 묘하셨겠어요. 그렇게 구애를 하더니 또 이제 공천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일부 저를 아꼈던 분은 당을 세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너에게 다음이라는 게 생긴다. 각인을 시켜줬고 빚을 지게 해야. 그래서 근데 저는 당에 왜 상처를 주냐. 당에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거부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작갑에 제안이 들었을 때도 이건 내 몫이 아닌데 왜 제안하냐. 거절했고 이렇게 2번 거절해서 은평에 가게 된 거죠. 은평에서 내리삼선 하셨어요, 그죠? 네, 은평에서 내리삼선했습니다. 은평엔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그때 딱 공천을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떤 거였어요? 막막했죠. 굉장히 생경한 동네일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세월호 가족분들 곁에도 2년 이상 있었고 공천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소진돼서 완전히 그때 제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완전히 불에 타서 재만 남은 상태 같은 느낌이었어요. 육체적인 거든 심리적인 글쎄 거든. 무슨 표정인지 알 것 같아요. 사실은 한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지치고 힘 빠진 상태가 됐어요. 공천은 받았지만.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생경하고 막막한 거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덩그러니 그냥 동네 카페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며칠 또 보낸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맙게 그 지역이 이미경 전 의원님이 거기서 사선을 하신 지역인데 그분이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죠.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하루 이틀만 여기 내부 정비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이 당원들이 네. 기존의 지역위원회에 컷오프되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 적응 상태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하루 이틀 더 기다려달라. 그래서 제가 한 2, 3일 덩그러니 있다가 하루 이틀 더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해주셔서 그 지역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네. 정말 당원들이 빽빽하게 꽉 앉아있는 거예요. 아, 그 상태에서 이미경 의원이 제 손을 들면서 앞으로 박주민을 이미경으로 생각해라. 그 한마디를 딱 해주시는데 제가 아름다운 퇴장을 하셨네요. 그죠? 지금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사실 그 네. 접수의 과정, 접수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럴 때 정말 정치신인들이 겪는 그 고초가 굉장히 엄청나다고 어렵죠. 그 그러거든요. 사실은 덧세하며. 저보다 먼저 공천돼서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갔던 영입 인사들 중에 낙선한 인사들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초기 화학적 결합이 실패해서 따로 놀아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어렵게 힘들게 공천받아 갔지만 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미경 의원님이 박주민 정도면 난 받을 수 있다. 예. 이미경 의원님의 언니의 남편이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조영래 변호사라고 법조계에서는 너무나 그러니까요. 존경하는 그러니까 그 일찍 변호사님이죠. 잡고 하셔서 일찍 잡고 하셨지만 네, 안타까운. 예, 정말 이 공익 변호사라는 모델을 최초로 만든 그러니까요. 변호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영래 변호사님이세요. 그 본인도 그렇습니다. 여성운동 되게 세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야, 딴 사람 보낼 거면 내가 진짜 용납 못 하는데 박주민이라면 내가 받을 수 있다. 라고 네.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중앙당에. 예. 그래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또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그 여기 지금 가슴에 그 세월호 세월호 뺐죠? 리본이 네. 이제 선명하게 보입니다만은 세월호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네. 정말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게 많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어떻게 그 가족분들과 함께 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의 박주민 의원에 대한 인상이 네. 세월호하고 딱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부터 저는 결합해 있진 않았고요. 그때는 민변에 상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마음대로 제 근무 상황을 변경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변 차원에서의 어떤 세월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상근 사무차장이었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고 또 네. 개인으로는 그 당시 굉장히 엄혹해서 종로나 청와대 인근에서의 집회 신고가 다 불어댈 때였어요. 네.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정권도 경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하도 열받아서 제가 제 명의로 집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모아서 제가 그때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 명의로 집회 신고죠. 민변과 상관없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대한변협의 이름으로 먼저 그쪽에 가 계시던 변호사님들이 계셨는데 2분 정도.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요청을 했어요. 좀 결합을 해달라. 현장 경험도 있고, 예. 또 법률 상담도 있고, 또 정부와 협상 내지 정부와 투쟁해본 경험도 있고, 이런 네. 변호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 세월호 전에도 다른 여러 건에서 비슷한 유형의 어떤 활동들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저를 평가했던 당시에 보수적인 단체들은 저를 죽음의 변호사, 죽음의 냄새가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신 자살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전에도. 그럼 그분들을 대리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진행한다든지 법률적 조치를 해주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면 그럴 때마다 박주민 변호사가 유족들이 막 격앙도 네. 돼 있고 또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우니까 분신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택시 기사분이 분신했다거나 또는 정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서울역 앞에서 분신하셨다거나 네. 이런 분들의 사건이 있으면 제가 좀 많이 맡았었어요. 남들이 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그분이 알고 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거절했는데 계속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민변에 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해서 좀 가면 어떻겠느냐. 민변이 그러면 차원에서 제가 상근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보내기는 어려운데도 가라고 얘기해서 저는 이제 안산 쪽에 결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산 쪽에 결합을 해서 그때부터 가족분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안산 쪽이나 팽목 쪽에서 가족분들 뵈면은 머리에 다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눈에는. 머리 위에 다 불이, 그것도 그냥 촛불 같은 게 아니라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이 다 화나 계시고
다 진짜 폭발 직전처럼 보이셨어요. 그리고 외부인들에 대한 극한의 적대감, 불신 이런 것들을 가지셔서 초반에는 제가 말 붙이기도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부터 했냐면 가족분들 회의 공간에 있어도 말 거시는 분이 없고 오히려 제가 너 뭐 하는 놈이냐고 막 공격을 하시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음료수병을 던지시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식사용으로 배달되어 오는 음식이 있으면 다 이제 깔아드리고 치워드리고 이런 일부터 계속 했어요. 아버님들 나가서 담배 피우는 옆에서 그냥 묵묵히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쟤 누구지? 그래서 너 누구냐? 그래서 네, 저 변호사입니다. 야, 변호사가 너 왜 거기 서 있고 뭐 이런 일을 해? 아, 도와드리고 싶은데 뭘 도와드리면 좋을지 몰라서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 회의록이나 작성해. 그래서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족분들과 계속 붙어 다니게 됐죠. 그래도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치유되지 않은 물론입니다. 분들도 많고 많습니다. 지금도 계속 물론 그 가족분들하고 예. 이번에 서울시장 나간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물론 이제 서울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네. 관련 있는 일도 있죠. 왜냐면 지금 세월호 기업 공간이 서울시 의회 앞에 조그맣게 마련돼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게 원래 광화문 광장에 있는 거였는데 네. 광화문 광장을 공사한다는 명분으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치워주면서 약속받았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조그만 공간을 그 당시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시의회 앞에 조그맣게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도 각종 이제 뭐 사용료 부과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풀긴 풀어야 돼요. 예. 근데 하여튼 뭐 큰 이슈는 아니고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만나뵀던 가족분들한테 이제 서울시장 제가 나간다는 거 그분들이 아니까 꼭 됐으면 좋겠다. 응원해 주시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중앙정치무대에 은평에서 이제 출마하셔서 네. 당선이 되셔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아이 뭐야 초선인데 그리고 진짜 나이도 얼마 안 돼 보이는데 그때 최고위원 나가셨잖아요. 맞아요. 최다 득표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다들. 수석 최고. 수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라는 게 당대표 다음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의전으로 딱 자리도 바로 당대표 옆에 앉게 돼. 예, 그죠? 예. 그래서 많은 일을 했죠, 네. 그때. 권한을 갖고. 그때 그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수석 최고위원까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 네. 제가 왜 출마를 하게 됐냐면,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는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혁적 법안을 내고, 뭐 성실히 일한다는 평가도 받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당직을 하나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역할을 하나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보통 초선으로 들어오면 원내 부대표라든지 원내대변인 당연으로 하는 거잖아요. 1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다 한 번씩 하는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그런 제안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견제예요?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배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약간 고가다. 약간 너무 뭐, 부각되니까. 뭐 저런 애한테 뭐 또 다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냐. 근데 사실 그게 또 빛나는 기회가 아니라 일할 기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나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고위원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도 견제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심지어 당선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가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굉장히 열심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최고위원 도전하기 전에도 제가 1년차, 2년차 때도 거의 지구 반바퀴를 다니면서 험지 중심으로 다니면서 당원들을 만났어요. 왜냐면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거절하지 않고 항상 가서 당원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게 좀 토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수석 최고위원이 돼서는 정말 이해찬 대표님과 호흡을 맞춰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서 많은 일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이 자랑하는 전당원 투표 시스템을 포함한 플랫폼 정당화. 그걸 제가 당 현대화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그 당시 이로 치면 상당히 큰 예산을 제가 할당받아가지고 당원 DB가 그때는 전자식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당원 DB가. 그냥 정말 PDF라든지 엑셀 뭐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당원 DB가. 그걸 다 전산 구조로 바꾸고
전당원 투표 시스템 도입하고 플랫폼 만들고 그 당시 이제 앱 개발까지 살짝 갔다가 거기서 멈췄죠. 그리고 한쪽으로는 당원 교육을 위해서 당원 교과서 만들고 뭐 당원 교육을 위한 시설 마련을 위해서 시설 매입하기 위해서 제가 전국 다니고 막 이런 역할도 했었고 검찰개혁 특위위원장 하면서 공수처 설치 제가 맡아서 하게 되고 근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되는데 제가 그때도 정치개혁 관련된 역할을 맡아서 연동형 비례제도 당대표님 설득하고 당내 설득하면서 준연동형에 그쳤지만 그렇군요. 도입하게 만들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사실 뭐 초선도 국회의원이고 뭐 5선도 국회의원이고 뭐 더 다선도 국회의원 같은데 정작 국회에 들어가 보거나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진 이렇게 만나보면 초선 의원도 아니야 뭐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입법이라던가 아니면 당을 현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 입법의 달인이라는 그 별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많은 입법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입법을 했고요. 특히 남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불가능하다는 법도 처리를 많이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법 같은 경우도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통과시키는 전략을 제가 짜가지고 통과를 시켰잖아요. 연동형 비례제가 묶어가지고 묶는 전략도 제가 낸 거긴 하지만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뭐 국민의힘 쪽도 반대했지만 우리 정부 부처도 다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면 부담이 커진다. 안전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나온 차관들도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하면서 17대 1로 싸우고 왔다. 그 법안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결국 제가 합의해서 처리시켰거든요. 합의해서 처리시켰고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을 먼저 설득했어야 되는데 당은 그 당시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노총 쪽하고 민주노총 쪽을 제 방으로 불러가지고 밤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대 노총이 합의하는 안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당을 설득했죠. 당도 이제는 산안법 개정으로 얘기하지 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자.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부처 설득하고 그 당시 야당 설득하고 해서 합의 처리로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을 떠나서 국회 입법 활동을 하다 보면 각 상임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주로 어느 상임위원회 제일 많이 근무하시죠? 저는 법사위에서 8년 정도 있었고요.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 와서 2년 있었죠.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건복지위원장. 아, 지금이시군요. 네. 보건복지위원장 하면서도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좀 자랑해도 돼요? 네. 지금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자랑하는 자리죠. 연금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세대별 갈등이 있기도 하고 여야 간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당 안에서도 젊은 의원들과 조금 복지를 전문으로 했던 의원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작년 초니까 윤석열 내란 이후에 정말 정치적인 격동기, 충돌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연금 같은 큰 변화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대표 간의 협의로 정책위 의장과 원내대표 투투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대표님께 저한테 이틀만 주십시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요 라고 해서 제가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를 죽자사자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박주민이 쟤 때문에 화장실도 못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목욕탕도 쫓아다니고 화장실도 쫓아다니고 그랬거든요. 아, 집요하시네요. 네. 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제가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특별법도 그런 식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 의원들이 지역구까지 제가 쫓아가가지고 집 앞에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3표를 만들어야 돼, 26표인가를 만들어야 돼서 제가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막 쫓아다녀서 결국은 설득을 받았는데 약간 또 우리 당이 생각한 거하고 보다 조금 다르게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권성동 대표에서 또 우리 이재명 대표님 찾아뵙고 본회의장에서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대 저 넷이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얘기하는 사진인데 거기서 딱 얘기했는데 대표님이 굉장히 명석하시거든요. 대통령이 딱딱딱 얘기하니까 한 5분도 앉아서 다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 정도 버퍼로 한 번 더 해봐요. 딱 얘기하셔가지고 그거 들고 마무리 지었죠. 그래서 18년 만에 연금 모수 개혁을 그 전쟁 통해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버려요. 쉽지 않은 국면이었는데요. 아니 그때가 윤석열 탄핵 뭐 이런 하면서 계속 싸우던 때잖아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하던 때였고.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박주민 그러면 헝클어진 머리에 완전히 투사 같은 이미지에 그죠? 진짜 한치도 양보 안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원만하게 합의하고 뭐 찾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서울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저는 사실은 역사의 수레를 1cm라도 굴리고 죽자라는 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다는 반발자국이라도 나가자라는 게 제 모토라서 제가 처리한 법들 중에 합의 처리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군사보안법을 제가 전면 개정했거든요. 네. 한국전쟁 이후로 최초로 전면 개정을 한 건데 예. 이때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군에서도 네. 이거 바꾸면 우리 들고 일어난다 라고 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는데 그것도 합의 처리했어요. 그 당시 저 국민의힘도 결사반대였는데 그냥 엄청나게 설득하고 압박해가지고 합의 처리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3선을 하셨고, 맞습니다. 그죠? 서울시에서 나고 어쩌면 자랐습니다. 전 세계를 다 보내셨잖아요. 물론 맞아요. 뭐 지역에도 가시고 하셨지만은 지금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상태로만 봐도 수축되고 있는 게 맞아요. 수축. 네. 인구가 줄죠. 인구가 줄고 있고 어허. 출생률이 낮고 이탈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고령화가 굉장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게 맞겠죠.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활력을 아직 갖고 있지만 네. 1960년에 200만이었던 인구가 1988년에 1000만을 찍을 때 그 기세는 많이 사라졌죠. 지금은. 네. 두 번째는 닥쳐오는 변화 또는 위기가 굉장히 크고 중합니다. 그 변화 중에 AI라든지 이런 거대한 변화, 어쩔 수 없이 적응하고 극복해야 되는 변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이 경쟁해야 될 다른 특별시들이 생겨요. 네. 광주 전남이라든지 그렇죠. 대구 경북이라든지 그리고 중앙정부는 이런 특별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죠. 하고 예, 공공기관을 2차, 3차 계속 이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아니더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종 R&D 시설이라든지 이런 국책연구기관이나 네. 시설들을 아래쪽에다가 짓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도 전에 없었던 경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서울이 누려왔던 독보적인 지위와 역할이 정치적 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28년 또는 29년이면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이 됩니다. 30년이면 국회는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3, 4년 후면은 더 이상 서울을 정치적 수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만나는 언론사 기자들마다 또는 언론사의 임원들마다 그렇게 물어봐요. 2029년 이후에 본사를 서울에 둘 거냐? 다들 아니라고 그러죠. 언론사가. 예. 하긴 아니, 취재원들이 거기 다 여기 있으니까. 취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예.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정치권과의 연결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다들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방송사는 지금 빌딩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종 쪽에.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3년 혹은 4년 후면은 벌어질 일이거든요. 금방 가죠. 그렇죠. 다음 서울시장 임기 내에 있는. 다음 서울시장 임기 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수축되고 있는 상황에 넘어야 될 또는 네. 극복해야 될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이다. 그러네요. 전 서울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서 제가 묘사할 때 결정적 순간을 맞이한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인식이. 네. 네.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을 이대로 놔두면 서울은 훨씬 더 수축될 거고, 네. 노후화될 거고, 그리고 수도로서, 물론 이제 뭐, 사실 지금은 지방시대라고 막 정부에서 하니까 네. 서울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실 거예요. 그죠? 물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또는 지방에 대한 투자라든지 네. 뭐 의도적인 어떤 정책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서울도 서울 나름의 미래 먹거리를 차분하게 또 신속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기존의 문제들은 빠르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과거에 익숙한 사람이나 현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갖고 올 수 있는 네. 그래서 제가 미래 설계자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그런 역할들을 해봤던 사람이 적어도 다음 시장은 맡아야 되는 것 아니냐 현재 상황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법을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제가 21대 때 냈을 때 그때 많은 동료 의원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야? 네.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는 의원들은 야, 이거 기업이 반대해서 되겠어?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오로지 이해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재명 당대표님이셨어요. 그 주식 투자를 해보셔서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는 행사에 네. 계속 와주셨어요. 네. 상법 개정 관련된 행사에. 어허. 투자자와 만나는 행사 뭐 이런 거 계속 네. 와주셨어요. 네.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결국은 그래서 상법이 통과되는데 제가 전세 사기 문제도 네. 법을 만들어서 이건 특별 지원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당내에서도 야, 그게 자동차 사다가 사기당한 거하고 무슨 차이야? 그럼 앞으로 무슨 제품 사다 사기당하면 다 해야 돼? 특별법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이해해 주셔서 제가 지역을 돌면서 간담회 때 2번이나 와주셨어요. 피해자들 간담회 할 때. 되게 참 훌륭한 분이세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고 네. 아마 대표님 없었으면 상법 개정이나 그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지는 거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서 했는데 상법 개정도 사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막상 되니까 이게 주가 오르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번 해보니까 2차, 3차 상법 개정은 저항이 덜 하지 않습니까? 되네? 라고 하면서. 근데 저는 지금,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약간 그런 발상, 그런 도전,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그 예정이 없던 대선을 치렀잖아요, 작년에.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아직 1년도 한참 남았어요. 그죠? 그러시면 저 대통령께서 이거 정부에 들어와서 일 좀 하지 그래. 이런 얘기 안 하시던가요? 초기에 네. 명확한 원칙을 세우셨어요. 그걸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기도 하셨고, 뭐, 제가 단독으로 들은 게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있는데, 얘기지만. 지방선거를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안 한다. 왜냐면 왔다가 1년도 안 돼서 이제 나가버리고 이런 경력 건 관리해 주는 거죠. 안 되지 않나. 본인은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초기에는 좀 꾸준히 할 사람들을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외가 그래서 딱, 제가 알기로는 2명이었어요. 우상호, 김병우. 예. 지금 성남시장 나오시는 분, 네, 강원도지사. 예, 근데 왜냐면 그 정무 라인이라서, 예. 정무 라인은 사실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좀 적습니다. 예, 정무 라인. 그러니까요. 예. 뭐 할 사람들 많잖아요. 정책이나 이런 쪽은 사실 좀 어렵고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정무 라인은 사실은 뭐, 원내대표가, 상대당의 원내대표가 바꿔도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러네요. 그쪽만 바꾼 거네요. 그냥 예. 정무수석, 정무비서관. 맞습니다.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서울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그건 이제 대강을 말씀하신 거고, 맞습니다. 미래 설계자로서 네. 내가 좀 더, 그죠? 미래에 훨씬 더 적합한 서울시의 컨셉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함, 고통, 아마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주거, 두 번째는 교통. 그죠? 예. 이 2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박주민 의원만의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이번에 소개해 주시죠. 우선 주거의 경우에 저는 좀 빠르고 예. 또 대규모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시키겠다라는 카테고리의 공약을 하나 갖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주거 약자를 좀 보호하겠다라는 카테고리의 공약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첫 번째 그 주거 공급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점은 참 답답한데요. 그냥 이념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거 공급을 여전히 민간만이 또는 민간이 해야 되는 일로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민간 중요합니다. 저도 민간 영역에서 좀 더 속도가 빠르게 공급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공공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좀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라 지적을 하고 싶고요. 민간의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은 사실 신통계획이나 모아타운이라든 정책 등을 사용해서 인허가 절차를 통합심사 등을 통해서 절차를 단축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뭐 긍정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인허가를 그렇게 통합심의하지만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그대로 다 틀어주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인허가권을
아래로 낮출 거는 좀 낮추자. 좌측으로 네. 내릴 건 좀 내리자. 그래서 병목현상 해소하자. 요 말씀 하나 좀 드리고, 민간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인허가 문제만 신속하게 된다고 해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빨리 가진 뭐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조정도 맞습니다. 있고. 대표적인 게 분담금 등 금융적 어려움 때문에 그래. 그래요. 내가 그 정도 돈을 내야 돼? 라든지, 야, 내가 그 정도 돈을 낼 거면 난 떠나야 돼서 재정착이 안 돼서 난 반대. 그래서 조합 결성도 잘 안 되고, 관리처분 인가계획 쪽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대부분 비대위 생겨요. 맞습니다. 치열한 소송 정도 네. 벌어지고, 거기서 막 10년 막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역 지정, 신통기획으로 구역 지정이 빨리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후단에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이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하는 것들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시민 리츠 등을 통한 금융적 지원으로 허들을 넘게 해드리겠다. 시민 리츠요?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잠깐 들어봤더니 이제 정원호 후보님도 시민 네. 리츠를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들었을 때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나중에 정원호 후보가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정원호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냥 수익형 전세 모델 지금도 시행하고 일부 시행하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시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마 아파트 아시죠? 네. 음마 아파트가 이번에 이제 재건축이 되면은 예. 용적률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총 한 4,4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용적률 상한 올린 부분의 50% 정도니까 약 770세대 정도를 공급이 되나요? 기부 체납받게 네. 됩니다. 서울시가 기부 체납받게 되는데 기부 체납 받을 때는 토지비가 무상이니까 평균 건축비 정도로 계산해서 아마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겠죠.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울시가 갖는 게 아니라 시민 리츠를 만들어서 그 리츠가 인수하는 겁니다. 기부 체납 받는 주체를 야, 서울시가 아니라 리츠로 바꾸는 겁니다. 박주민 의원님 계획으로는. 예. 네. 자, 그러면 김프로님 생각으로는 네. 서울 음마 아파트를 1억 5천에 770세대를 살 권리를 갖고 있는 리츠에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싸그리 끌고 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임대주택으로 임대 받은 물건을 임대를 해도 보증금이 5억 이 정도 나올 거예요, 한 채당.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돈으로 초기에 투자했던 1억 5천 쫙 갚고 남은 돈으로 그 거기다 추가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받은 돈을 합쳐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저는 한강벨트나 이런 쪽도 계속 그런 물건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식으로 흡수하고 그럼 수익이 계속 나는데 그 수익의 일부로는 저층주거지 개발에도 좀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허들을 넘는데 네. 서울의 인프라 구축에도 좀 쓰고 물론 인프라 구축에 쓴다고 해서 수익이 안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점 개발할 때도 쓰고 그렇죠. 해서 서울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비 사업에 이 리츠가 투여되면서 금융적 허들을 넘게 되면 정비 사업이 빨라지죠. 그렇죠. 빨라지면 이 리츠가 빨아들일 수 있는 물건은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겠죠.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빨라지게 될 겁니다. 정비 사업의 순환 속도도 높이고 민간에 동시에 서울시는 재정적 부담을 덜으면서 각종 인프라 네. 투자와 거점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 모델을 저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 단순히 한 단지에서의 무슨 수익형 전세 요런 개념에 요즘도 하고 있는 그런 리치 말고요. 요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요걸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저는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를 가셔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이 금융기법 중에는 네. 굉장히 쉽지 않은 네. 그런 아이던데. 네. 혼자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요거는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은 거고요. 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6개월 전쯤에 관련된 토론회도 했고요. 네. 요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고 왔습니다. 오늘요? 예. 아, 공공이 그러시구나. 만든 리츠에는 현재 시민 투자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허용해주는 법을 제가 발의해놨고 이건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는 네. 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법제도가 이미 돼 있는 거고 네. 수익 모델은 방금 들으셨잖아요. 충분합니다. 요걸로 쭉 돌리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 개별 단지의 문제, 또 단지의 기부 체납, 단지의 임대주택, 단지의 소셜 믹스로만 생각하면은 네. 정말 답이 안 답이 안 나오는 나오죠. 답이 안 나오는 데들이 많다고요. 답답하죠. 그리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그러니까요. 야 어떤 데는 또 뭐 한강변에서 소셜 믹스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전면에 배치해라 뭐 이런 나오니까
거주민들은 나 그거 하지 마. 이런 데들도 복잡하잖아요. 나오고 복잡하더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그걸 기부 체납받아서 임대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모델로 전체 서울의 개발의 하나의 동력원으로 삼을 수 있고 또 리치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간접적으로도 부동산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민유치 모델을 한번 이렇게 설계를 해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관련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토론회 등을 통해서 오늘 발의를 좀 이 바쁜 와중에 법안 만들어서 도장 받고 다니고 이왕이면 3% 출연할 때 발의하고 왔다고 하자 하면서 발의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리치에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필요할 텐데 네. 그건 서울 시민으로 한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단은요. 일단은 네,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적 허들을 좀 풀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민간이 좀 빨리 가게 하는 것들로 제안하는 게 네. 민간이 하는 영역에도 공공이 관여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하나요? 민간과 공공이 공동 시행이 된다든지 네.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자. 음. 제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제가 LH한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서울권, 수도권 사업지 건축비 계약한 거 다 들고 와. 해서 제가 쫙 분석을 했거든요. 물론 내장재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공사비 폭등으로 안 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성이 뚝 떨어져 가지고. 예. 근데 25년도에 LH가 계약한 1군 시공사가 계약했는데 평당 770만 원으로 계약했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러니까 1200, 1300, 1400만 듣다가 네. 770에 1군 시공사하고 계약한 걸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공사 관련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올라가는 공사비를 3% 내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담금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악유 문제, 공사비 관련된 악유 문제 이게 없잖아요. 물론 초고가 뭐 이거 상상하시면 안 초고가 됩니다. 인테리어 네. 이런 거 쓴다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 네. 근데 그런 단지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그런 단지가 아닌 또 어떤 단지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 자기가 또 인테리어 또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단지조차도 시공사하고 낑낑 씨름되고 씨름하고 그리고 막 천정부지의 공사비로 이게 가냐 마냐 그러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도입해보면 좋겠다. LH는 자기네들은 충분히 전문성도 있고 바게닝 파워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좀 하게 해주면 초기부터 단 네. 조건이 있대요. 초기부터 좀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 자기네들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툴로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럼 민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공사비 문제 이걸로 다 풀리는 건 아니지만 플러스 알파의 엔진을 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인허가 절차는 저도 신속하게 하고 동시에 인허가 절차의 병목 현상까지 해소한다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금융적 지원과 공기 단축이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부스터 엔진도 달아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은 그렇게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정부도 공공도 역할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지금 그렇죠. 대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발맞춰서 공공이 부여하고 있는 노후청사라든지 공공이 부여하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제공하자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용산 정비창 부지 같은 경우는 전 약간 정부하고도 좀 생각이 다른데 정부는 망각으로 한다는 거죠. 정부는 망각을 한다는 건데 사실은 정부는 지금 서울시가 계획한 대로 매각을 전제로 한 계획입니다. 저는 매각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전체 부지가 15만 평인데요. 네. 15만 평 중에 인프라로 필요한 부지가 대략 7만 평이에요. 네. 그거 반 빼면은 정도. 예, 8만 평 정도 되는데 그 8만 평 중에 한 3만 평은 업무직으로 팝니다. 네. 그래서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기에 회수해야 되는 자본의 일부는 그렇게 회수하라고 하고 나머지 5만 평 중에 1.5만 평 정도는 학교 부지로 좀 내놓고 나머지 3.5만 평에서 2만 호 정도를 짓자. 근데 이거는 공공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자. 토지 임대부로 하자. 임대주택을 제공하자. 요게 아실 것 같은데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 모델이에요. 있죠. 네, 거기는 뉴욕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 토지를 민간에게 임대해서 민간이 들어와서 주거와 상가를 공급한 거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후지다는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고급은 아니지만 고급, 예, 상당히 좋은데. 물론 이제 뭐 예. 저 어퍼 웨스트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신흥 신흥 그렇죠. 지역이죠. 네.
동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뉴욕이 지금까지 누적 수익으로 토지 임대 수익으로 4조를 걷어들였어요. 4조 원. 예, 그 땅으로. 네. 그리고 토지 임대 기간이 끝나면 정책 변경 상황이 되면 정책을 다시 변경해서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용산도 공공이 들고 있으면 토지 임대부로 민간이 들어와서 주택을 짓고 임대하면 계산을 좀 뽑아보니까 주변 임대 시세의 70에서 80% 해도 6에서 11%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정도 기한으로 토지를 임대해 준 다음에 40년 후에는 지금은 주거가 부족해서 그렇죠. 주거를 공급하는데 그때도 달라질 수 있다. 40년 후에 그러면 뭔가 산업단지나 R&D 단지 아니면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공공이 들고 있으면. 이걸 민간이 한번 매각해버리면 40년 후에 서울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다른 어떤 정책적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공공이 들고 있으면 40년 후에 그 후세대에게 다시 한번 정책적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누적 수익도 벌어도 될 거지만 토지 임대 수익으로 연 한 3,500억에서 4,500억 정도 수준은 가능하다는 네. 게 전문가들 분석이더라고요. 그래서 40년간 매년 3,500억에서 4,500억 정도 받고 40년 지나면 다시 건물 기부채나 받아서 환원시킨 다음에 네. 주거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는 여기는 바이오 R&D 단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시고 젊은 세대들, 후세대들의 평가대로 새로운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거죠. 글쎄요. 그 정도 40년 이후에 우리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될는지. 산업구조 뭐 전혀 예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AI 그래서 그렇게 해보자. 음. 이걸 왜 파냐 지금. 팔면 결국 민간에서 뭐 6,000호든 10,000호든 민간에서 공급하는 2, 30억 줘야 사는 아파트들이 공급이 될 거고 그러면은 서울 시민들 중에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0년이 지나건 50년이 지나건 아파트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그땐 또 어떡할래?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요거는 그런 구조로 가자. 제가 이 얘기했더니 뭐 어떤 사람들이 2만 원 얘기하니까 무슨 닭장 짓냐 그러는데 용적률 1000%? 닭장 아니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세운 앞쪽 아파트 제가 알기로 비슷한 용적률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충으로 해서 예, 이제 예. 쾌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지금 퇴근 시간이 돼 가고 있는데 오늘 교통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강북강변 뭐 올림픽대로 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거 이 공간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은 네. 사실 시간 굉장히 사실 그 중요합니다. 이동에 쓰는 시간이라는 게 맞습니다. 야, 이게 930만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파김치가 돼.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딱 10분만 늦게 출발하면은 1시간 이상 차이 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습 정책원들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걸 정말 못 바꿀까? 이걸 왜 못 바꿀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시민들은.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지지난주쯤에 새벽에 네. 5시 반 첫 차 버스를 타고 시민들 인터뷰를 다 해봤거든요. 네. 첫 차, 새벽차를 탄 부류가 두 부류예요, 그게. 첫째 부류는 일 자체가 새벽에 있는 분들. 청소하시는 네, 분들. 아주머니들이 네. 많죠. 다른 분들 출근하시기 전에 일을 끝내야만 되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은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도 편하게 이동해야 돼서 대중교통의 첫 차 시간이 좀 당겨졌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새벽 시간대라도 배차 간격이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는 AI가 도입돼서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죠.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게 좀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저 출근하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러니까요.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직장이 강북인데 강남권으로 출근하시거나 심지어는 경기 인천권으로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요. 직주 근접을 하면은 네. 요 두 번째 분들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정책 쿼터 쪽으로 그래서 발표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클러스터들을 조성하겠다. 강북 중심의 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현실화되면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는 됩니다. 제가 최근에 좀 밝혀도 되나? 이미 보도 나왔던데 국제적 제약회사들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이다 보니까 뭐 백신으로 유명한 업체,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로 유명한 업체 이런 세계적인 업체들을 기업들이죠. 세계적인 기업들이고
진짜 수십조가 꺼민 기업들인데 자꾸 저를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CEO들이.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만나고 있고 어제도 이제 그 중에 한 업체 만나고 왔는데 서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 같은 경우 최근에 미국에서 그 관련된 예산 대폭 삭감한 거 아시죠? 백신에 대한 부신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생산 여력도 있고 R&D에도 뭔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그냥 우리나라에 어떻게든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서울이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 서울이 세계 1위를 2017년부터 딱 한 번 빼고는 안 놓쳤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그걸 다 알아요. 어제 만났던 그 비만 치료제 그것도 임상 너무 강한 거 알고 있고, 근데 우리들하고 뭔가 좀 하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이런 거 좀 들어와서 뭐 하겠다는 박주민 거예요. 의원께서 요청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아니, 그쪽에서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 국내 제약회사들하고도 제가 되게 많이 만나죠. 음. 많이 만나서 산업적인 어려움이라는 거 다 만나는데, 그래서 창동이나 이쪽에 부지도 있고, 뭐 홍릉하고 이렇게 쭉 연결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쪽에 그 스타트업계 바이오 관련된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만들고, 홍릉도 태릉도 주거 배우지 역할까지도 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외국계 기업에서 들어오는 연구자들은 주거 시설이 같이 있는 걸 굉장히 많이 그럼요. 만들어요. 예. 근데 외국 학교,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지예요, 그쪽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게 가시화되냐. 그래서 내가 시장 되면 3년 안에 했더니 우와 그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우와, 표가 우리 없어요. 있지만, 예? 그분들이 표가 없어.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막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제 직주 근접의 문제가 풀리죠. 강북 네. 쪽에서도. 그리고 물론 이게 이제 직접적 교통 대책이라기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거고, 제가 강북을 좀 더 키우자고 하는 그 테마나 뭐 이런 거를 붙여서 많이 발표하는데 그거 고민하고 있다는 건 말씀드리겠고, 교통 자체도 저는 대중교통을 굉장히 혁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그 1960년대에 관선 시장이지만 네. 곧 마이카 시대가 온다라고 해서 그 당시 시장이 도로를 많이 건설했을 때 사람들이 네.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진짜 마이카 시대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기술적 혁명 시대라고 좀 봐요. 네. AI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이 대표적인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차에 운전자를 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도로 조건이어도요,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소통량을 2에서 30%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빌리티를 하면. 예. 네. 거기다가 도로를 뭐 더 원활하게 해서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것들, 도로를 더 그렇기 때문에, 또는 도로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데 예정돼 있던 재원들을 쓸 필요가 없게 만드는 변화예요. 지금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물론 이제 후보 등록을 지금 안 했습니다만은 그 내부간선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지하화해가지고 고가도로 확 없애가지고 그 차선 들고 또 지하에다 하면은 이제 서울은 뭐 엄청나게 쾌적한 도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은 것들 별로 이렇게 반대하시는군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단절로 인한 불이익이라든지 단절로 인한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지하화라든지 이런 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도시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지하화는 필요한데 단순히 교통량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됐었던 도로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 부지도 주차장 예산 굉장히 많이 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주차장 부지를 필요 없죠. 지금처럼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늘려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 변화까지 눈에 담아두면서 전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편해야 된다는 마음을 먹어야지, 이거 준공영제야 공영제야 이런 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보면서 가야 되고, 그래야만 10년, 20년도 견디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4050 중장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공약도 하시더라고요. 4050 세대들이 우리나라 허리 세대이기도 하면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로 굉장히 인구 규모가 커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통계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4050 세대의 실질적인 첫 은퇴 시점이 언제냐면 49.3세입니다. 49.3세. 그렇게 빨리 나가요. OECD 중에 최하위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당연히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거고, 60세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연금 수령
시점이 65세이기 네. 때문에 5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네. 근데 이 4050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 현장에서 수십 년간 단련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숙련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디지털화로 우리나라가 급변했을 때 적응했던 적응력도 갖추고 있는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대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노동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050 세대들을 이렇게 일찍 은퇴하고 버려두는 거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분들을 다시 경제 활동을 시키면 경제 성장률이 1% 가깝게 오른다는 경제 연구가 네. 있어요. 다 그냥 쉬고 계시거나 이분들 그냥 도태되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청년 기본법은 있고 노인복지지원법은 있는데 중장년 지원법은 없어요. 중년 사각지대예요. 없어요. 네. 40대, 50대를 위한 법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인생 생애 주기별로 다 챙겨줘야 되는데 음. 왜 그런 관점에서 봐더라도 왜 여기가 비어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게 중장년 지원 특별법이든 중장년 지원 기본법이든 만들도록 하고, 네. 그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총리 산하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담당 공무원이 4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중장년 재취업이나 이런 거. 과 단위 조직 정도는 재편하겠다, 내 임기 동안. 그래서 이분들에게 교육, 그 다음에 인턴십까지 포함한 어떤 경험, 취업 발전 이런 것까지 쭉 트랙을 만들겠다. 그리고 60세에서 65세는 특별히 징검다리 일자리를 만들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는 거죠. 하기야 굉장히 화제가 됐던 미니 시리즈 중에 서울시장과 김부장 있잖아요. 네. 그걸 그 개인의 뭐 그죠? 비극적인 뭐 이런 스토리로 보지 말고 딱 그 허리 세대들 그죠? 네. 그 경험 많은 사람을 그냥 집으로 보낸다는 게 그게 사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거든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출생 등을 위해서 노동력은 계속 줄어들 거거든요. 네. 이 줄어드는 노동력을 대체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얘기하지만 이민을 대규모로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상.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화나 상황상. 네. 그럼 쓸 수 있는 방법은 출생률을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출생률을 높여서 태어난 아이가 노동시장에 들어가려면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진짜 현실적으로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거나 네. 은퇴한 중장년들이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자. 물론 청년들 일자리를 안 만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공약에도 청년 공약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하되 이 사람들도 노동을 하게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는 극복해 나가면서 또 이분들의 어떤 삶도 챙기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기에 은퇴하고 나면 자녀를 키우는 연령대잖아요. 자녀 돌봄에도 공백이 생기고 어르신도 모시는 세대거든요. 네. 어르신 돌봄도 공백이 생기고 본인 노후 준비도 안 되고 이래서 나중에 보면 복지 비용이 더 들게 만들어요, 이 공백이. 그래서 그럴 일 없도록 미리미리 좀 챙기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또 하나의 서울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욕 시장으로 새로 당선된 맘단이라는 사람 있죠. 예. 예.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을 하는데 잘못 이렇게 보면 맘단이 아니야 이거 10년 내 대중교통 전면 무상 거기다가 용산 저 정비창에다가 2만 가구 임대주택, 예? 그런 이미지를 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요? 예. 근데 아까 용산은 설명하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긴 한데 네. 그래도 용산에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건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업무지구 3만 평 정도는 매각하겠다고 저도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코레일등 지금 필요한 돈 회수를 해라. 일부 회수를 해라. 3만 평 업무지구도 그냥 강남 복부탄 오피스타운 하지 말자. 네. 오피스는 2031년부터 아마 이소용 의원도 여기 출연해서 인터뷰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내용으로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31년부터 오피스는 많이 공급이 됩니다. 사실은 여러 지구에서. 그래서 좀 다른 컨셉으로 해보자. 뭐 우분시티처럼 AI 기반의 어떤 혁신적인 실험도 가능한 그런 업무지구로 해본다든지 네. 그냥 그렇게 하자. 강남 북부, 여의도 북부 지금 있는 거 그대로 북부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매각하지 말고 임대로 해서 40년 후에도 결정권 주고 매각된 부지 도시계획을 통해서 그냥 복부 타지 말고 진짜 전 세계가 쳐다볼 수 있을 네. 만한 혁신적인 시도가 되는 업무지구로 좀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맘단이는 아니죠, 제가. 민단인가?
서울시장이 다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고 네. 아마 중앙정부가 협조하고 대책을 협력을 주도할 해야죠. 것 같긴 한데 네. 그 세계적인 도시마다 정말 좋은 그 녹지 공간, 맞습니다. 공원을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도 있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도 있고 또 음. 동경에도 우에노 공원을 비롯한 많은 녹지가 있는데 서울이 그게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거론되는 게 미군 기지 이전한 용산 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셨고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가 잘 돼서 아 이건 박 시장이 좀 해보세요. 이렇게 권한을 주신다면 네. 그 용산 미군 부지의 공원은 어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산 정비창 부지 그리고 공원 뭐 주변까지만 활용해서 주거 공급 계획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그 부분은 진짜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되는데 공원화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그 네.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차피 주택 공급도 현격히 떨어지니까 한 반뚝 잘라서 임대주택을 하거나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요? 그것도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도시 미래에 관련된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측면에서?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네. 정비창 부지 플러스 알파 정도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그래요. 밝힐 때가 되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을 대역전시킨다라는 맞아요. 그 맞습니다. 슬로건이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물론 강북에서 삼선하시고 강북에서 대구사셔서 강남북의 사실은 균형 발전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역할의 잘 배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맞습니다. 강남북의 어떤 균형적인 측면, 역할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강남과 강북의 균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북에 몰빵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남을 억누르겠다는 건 아니에요. 강남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잘하는 건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적어도 재정이 투자될 때는 강북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의 신경을 써야 현재 벌어진 50년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강남구하고 강북구의 GRDP가 22배 차이 나요.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뭐 강북 전성시대를 외쳤다. 근데 잘 안 됐죠. 이랬더니 강북 전성시대 2.0을 외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숫자 없이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몰빵을 외치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외치는 건데 강남북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지금 2,500억 수준이에요, 1년에. 전 이걸 한 1조 정도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리츠 펀드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 펀드가 동원될 때 좀 강북 우선으로 좀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거고 동시에 강남에 예정되어 있는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의 경우에 고차 투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강북 쪽에 그렇죠. 좀 돌리고 해서 강북의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교육 인프라 이런 것들을 대폭 확충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주 근접이 될 수 있는 클러스터들 물론 강남 쪽도 제가 예정하고 있는 클러스터들이 있지만 강북 쪽 클러스터들 기반 조성에 좀 많이 쓰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네. 공약이 굉장히 복지, 그죠? 또 어떻게 보면 삶의 질 뭐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식탁이 무너지지 않는 도시. 이런 공약을 내시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민생 물가 네. 이런 걸 확실히 좀 시민들 편에서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맘다니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가 뉴욕이 굉장히 좋은 도시지만 비싼 도시예요. 너무 비싼 도시예요. 그럼 진짜 햄버거 하나가 10,000원 할 정도로 네. 비싼 도시가 돼버려서 네. 많은 젊은이들이 뉴욕에서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활력과 미래를 그럼 어디서 찾냐 이거죠. 자꾸 사람이 떠나고 버티기 힘든 도시에서. 그래서 맘다니가 저는 득표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쌉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물가들 오르면서 식당 물가도 많이 올라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네. 농산물 같은 경우에 별도 유통 트랙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가락과 강서를 서울시가 그렇죠.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민간 도매법인들이 유통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요.
근데 솔직히 산지에서 얼마에 사고 이걸 얼마에 넘기는지도 불투명하고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치면서 산지에서는 굉장히 값싸게 넘긴 물건이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 굉장히 비싸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새로운 트랙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민간들을 보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드냐면 농민들, 소비자인 시민들 그리고 서울시가 참여하는 공공형 도매법인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강서 도매시장에 이 도매법인이 설치하고 물류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이미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강서도 여러 번 갔거든요. 도매시장. 가까우시잖아요. 예. 거기에 설치를 하면 이 도매법인은 산지에서 내가 얼마의 물건을 샀는지 폭리도 안 취하고 정당한 가격을 들이면서 사오고 이걸 얼마에 샀다. 그리고 난 이걸 얼마에 넘긴다. 폭리 안 취하고 넘기는 거죠. 그럼 기존 도매법인이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망할지는 않고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트랙들, 기존의 트랙들이 영향을 받고 폭리를 못 취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네. 그럼 전반적으로 유통구조가 합리화되고 개선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예를 보고 또 다른 도시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가락과 강서가 서울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실 전국의 농산물 그렇다고 가격을 하더라고요. 결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의 바람이 불면은 상당히 유통구조가 투명해지고 폭리가 안 취해지고 네.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식료품점은 신청하는 거예요. 저를 공공 식료품점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 그럼 지정해주면 이 도매법인이 그 지역에 있는 소매점에 물건을 넘겨주는 겁니다. 값싸고 질 좋은. 그러면 이제 소매시장까지도 차츰 개편과 개선이 되겠죠. 하긴 농산물은 정말 그게 유통구조가 이거는 이게 중간에 어떤 맞습니다. 그 비중이 너무 비대해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가락에 있는 도매법인의 주주들이 농산물과 상관없는 농사 상관없는 건설사들이 많고 뭐 캐시플로우죠. 해마다 캐시카우죠. 배당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음.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데 그들 보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격에 사와서 이 정도 이익을 붙여서 이렇게 팝니다.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그럼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그리고 다른 트랙은 이 트랙에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시장이라는 건 정보가 공개돼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기반으로 비교가 가능해야 시장이잖아요. 지금 농산물 시장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시장을 누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만들고 시장을 작동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반대는 있겠죠. 제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방검복, 네. 방검복을 입고 다니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가르침인가요? 힘들대요. 네. 안 될 거래요.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뛰고 계시는 박주민 의원을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후보들 중에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가장 젊은 정치인이자 후보시라서 그런지 굉장히 정책이 미래지향적이고 또 앞으로의 더 다가올 미래를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신다면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 돼서 젊다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전 첫 번째 임기 맞춰도 50대입니다. 젊고요. 오세훈 시장은 70대가 되시네요. 예, 젊고 무엇보다도 서울을 사랑하는 서울 토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새로운 비전을 갖추고 계속해서 활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렇게 활력을 가질 때 혹시 어둠 속에 처하는 시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챙기고 그래서 시민들은 안정된 가운데 도전을 하고 도전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내고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혁신과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서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꿈이고요. 네. 그걸 위해서 기본과 기회를 잘 만들어 나가는 시장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도 여러 법제도를 개선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챙겨왔었습니다. 연금 모수개혁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의 노후가 거기 달려 있거든요. 그걸 챙겨왔었고 주식시장, 부목 이런 것들 다 챙겨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과 성과들을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싶고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